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번만에 합격하셨나요? 당연히요. 당연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국립대 병원에서 재직 중인 8년차 방사선사입니다. 네, 방사선사가 어떤 직업이죠? 방사선사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술직으로 해서 이제 의사의 진료 활동을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크게 영상의학과, 그 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 그다음 해기학과 이렇게 크게 나뉘고 있고, 영상의학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신체 특정 부위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 그다음에 CT, 그다음 MRI, 초음파 뭐 이렇게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암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제 해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그거를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엑스레이, CT가 보통 방사선과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작은 병원이나 로컬 병원이 이제 거의 개인 병원 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병원급 정도가 돼야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나 아니면 해기학과, 그런 좀 큰 병원에만 있는 특정학과라서 일단 일반인들은 잘 모르십니다. 보통 개인 병원 가면은 맞죠? 엑스레이밖에 모르잖아요.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엑스레이가 가장 많을 거고요. 이제 준종합병원이나 이제 종합병원쯤 가게 되면 이제 CT나 MRI를 이제 취급을 하시죠. 예. 방사선 선생님이라 합니까? 뭐라고 방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리는 그냥 다 병원 내에서는 전부 다 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해야 이제 서로 다 존중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다 호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들 이렇게 상호 존칭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호 존중을 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연차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그래도 네. 서로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직업군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서로 존중을 해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8년 차면 되게 높겠는데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죠. 그게 뭐 8년 차라고 해서 높은 게 없는 이유가, 이제 병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 정년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괜찮아서 좀 위에 호봉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높다거나 그렇게는 하진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시려고 하시질 않죠. 굳이. 이제 아무래도 뭐 큰 그런 자기가 잘못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뭐 정년이 약간 좀 지킬 수 있다? 뭐 그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사고 없이는 그냥 보통 쭉 간단 말씀 아니신가요?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병원의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큰 실수를 안 하는 이상은 아마 크게 그렇게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방사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우선 방사선사가 되려면 관련 학과를 나와서 네. 이제 국가면허 시험을 쳐서 그래서 취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사선 학과를 네. 졸업을 해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방사선학과 같은 경우는 3년제, 그 다음에 4년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네. 그걸 하고 나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면허를 취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방사선사를 할 수가 있죠. 국가 면허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고시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죠. 아, 국가고시. 이게 면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나요? 우선은 관련 학과 나오게 되면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으면 학교의 이미지가 좋게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제 조금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다른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게까지, 야간까지 좀 강제로 해서 공부를 시켜서 합격률을 높이는 학교도 있고요. 대학교인데요? 예. 대학교인데도 왜냐하면 국가고시다 보니까 이 합격률이 높아야 대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신입생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합격률이 낮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하겠죠. 그렇겠네요. 예. 합격 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방사선학과 시험은 이제 필기 200문제, 그 다음에 실기 50문제 해서 객관식 오지선답형으로 하고요.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습니다.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이론 90문제, 그 다음에 의료관계법규 20문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운용으로 해서 90문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교시 때
실기 시험 50문제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게 토탈 60점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고 이제 까락이 또 있습니다. 각 과목이 40점 미만이 되면 까락으로 해서 탈락이 되는 거죠. 40점 만약 이하가 되면 이제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다른 과목 한 과목을 잘 쳤다고 해서 합격되는 게 아니고 네. 모두 다 골고루 잘 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실기 같은 경우는 실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출판사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보고 해서 이제 제 걸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보고 틀린 거 있는 거 다시 복습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많이 합격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번만에 합격하셨나요? 당연히요. 당연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합격률이 저희 때가 아마 저희 학교가 한 90% 이상 나왔기 때문에 뭐 합격률이 그렇게 나쁘게는 안 나와서 90%요? 네. 그래서 전국의 평균이 70%라고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마다 네.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그런 학교라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네네. 쉽게 할 수 있었죠. 대학병원에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방사선과를 준비하시는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을 목표로 보통 많이 하시죠, 맞죠? 크게 보시면 대학병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를 대학병원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제 가실 때는 있으세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병원마다 조금 모집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시험을 다 치거든요. 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을 하고 그다음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쉽게 말해서 학점이 4.5가 만점인데 네. 거의 4.0 이상이 돼야 이제 대학병원에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옛날에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몇 점 받았죠? 저도 4점 뭐 이상대는 나가는 걸로 4점 몇요? 그냥 4점대로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이잖아요, 맞죠? 네. 취업 준비생들한테 좀 약간 대학병원에 갈 수 있는 팁이라고 할까요? 좀 지름길이라도 이런 게 있나요? 우선 그 대학병원에 응시 조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토익 점수가 얼마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학 성적 이런 거를 많이 보시는 학교가 있고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자격증 보시는 대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그냥 다 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시죠. 그게 언제 어떻게 자리가 날 줄 모르니까. 이제 대학병원이 지금 보시면 신규로 분원을 많이들 지어요. 지금 저쪽에 충남대 같은 경우에도 그 세종에다가 충남대 분원을 하나 더 지어서 오픈을 하면 그때 인원을 많이 뽑아요. 그때에 맞춰서 만약에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북대인가 그게 아마 군산에 또 한 번 더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때 또 맞춰서 또 많이 아마 뽑겠죠. 이거 정보 맞죠? 아, 이거 맞죠? 이거 취업 준비생들은 정보 맞죠? 그렇긴 한데, 이제 혹시나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쪽 병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사정은. 대학병원에 이제 취업을 하려면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본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험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나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영상의학과, 회계학과, 그다음에 방송종양학과 이렇게 세 개의 과를 나눠서 시험을 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우선 가고 싶어 하는 과를 선택을 해서 그쪽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아마 하셔야 될 거고요. 거의 국시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국시요? 아까 국가고시. 아, 네네. 그거보다 조금 더 레벨이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영어 시험도 있는 대학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병원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만약에 인원을 3명을 뽑는다면 3배수 네. 아니면 5배수로 해서 인원을 차출을 하고요. 시험에서 1등부터 해서 15등까지. 그러면 거기서 면접을 보게 되면 이제 한 달 모이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병원장님, 그다음에 뭐 진료처장님, 아니면 이제 그과 과장님, 아니면 뭐 그과 실장님,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나오셔갖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대답 잘하면 되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제가 8년 지났는데 또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잘 안 나는데 네, 한 가지만 좀 기억을 되살려 보신다면.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과에 지원한 동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회계학과에서 일을 할 줄 몰랐어요. 별로 저도 당연히
이제 영상의학과를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페셜한 파트라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조금 계약직으로 제일 처음에 들어갔는 게 회계학과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의학과보다는 회계학과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그쪽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바로 졸업을 하시고 이렇게 바로 대학병원으로 지원을 하신 게 아니라 계약직에 있다가 경력을 조금 쌓으신 다음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대학병원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만약에 학교에서 한 100명이 나오면 네. 한 10명 미만 정도밖에 못 갈 거예요. 이게 아마 한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론 한 그 정도 비율?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서로 공부도 그러니까 더 열심히 늘 하시는 거고 그게 조금 하여튼 조금 좀 관문이 좀 좁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 오픈하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만약에 오픈을 안 했을 때는 여기서 뽑는 인원이 5명이었다면 네. 오픈을 하게 되면 20명, 30명까지 뽑으니까 거기에 맞춰서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